오늘은 조금 조명이 어두운가요? 조금 덧보셔서 이렇게 조명 좀 키우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마이크 끊긴 거 아니지? 끊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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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끊긴 거 아니죠? 오케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지금 막 끊어져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요. 자, 항상 근데 보면은 제가 방송 초반에는 입이 안 풀려가지고 좀 입도 웜업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네, 초반에는 조금 저도 아이스 브레이킹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자꾸 떨어지네요. 오케이.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올린을 사랑하는데 가로막는 모든 궁금증과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 일단 그때 두 번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번 하려고 이거 좀 벗어도 되겠다. 하는 거고요. 글쎄요, 계속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무래도 계속 다른 일정이나 뭐 공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튜토리얼 관련한 영상을 자주 못 찍다 보니까, 그리고 편집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못 찾아뵙고 있어서, 좀 가능하면 이렇게 라이브로라도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 또는 바이올린 사랑하는데 막 너무 막연한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것들 좀 해소해 드리려고 좀 찾아와 보려고 했는데, 좀 이 라이브 방송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지. 그래도 여러분, 누가 이런 거 뭐 관심 가지랴 이랬지만, 그래도 계속 3,600명 정도에서 머물렸는데, 오늘 4,000명 됐다고, 구독자 4,000명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8월 달? 그때 한번 저한테 궁금하다고 이메일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당시에 아마 뭔 여지가 없었어서 제가 놓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활 테크닉을 곡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스타카토, 살, 살타토, 리코시에 등등 배우고 있는데요. 연습을 해도 스피카토는 편하게 되지 않아서요. 레슨 선생님께도, 작은 선생님, 모든 유튜브를 다 보고 연습해도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요즘 크로이처 8번을 가지고 스피카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16분음표 6개를 템포 60에 넣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카토가 잘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줄 넘어가고 그런 곳에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제 자신에게 의문이 들어요. 아무래도 줄 이동이 많아서 손끝 힘이 들어가서 팔에 힘이 들어간다. 어색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원래 스피카토를 할 때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사용해서 스피카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팔꿈치 관절을 폈다 접었다 해서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화를 제 생각으론 U자를 그리면서 해야 하는데, 저는 소리가 거칠기도 하고 느끼기에 화를 위에서 아래로 치면서 긋는 느낌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찾아뵙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글로밖에 표현을 못해서 제가 제대로 쓴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글을 읽고 영상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걸 어떻게 비대면으로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U자라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서 스타카토 관련 영상, 스피카토 관련 영상을 찍을 때 공튀기, 그러니까 공 튀기는 것처럼, 농구공 튀기는 것처럼 우리가 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일단은 계획을 하고 그 공이 튕겨 나갈 거를 염두에 두고 농구공을 튀긴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세게 팔로 전체 튀길 건지, 그 무게를 실어서, 또는 그냥 이 팔꿈치 아니 손목으로만 튀길 건지, 이거를 정하고 가야 되는 곳을 향해서 각도를 맞춰서 그 세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을 튀기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U자라고 한다면 거의 가파르게 농구공을 튀겼을 때 거의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세게 땅바닥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기울여져서 U자가 아니라 약간 V자, 넓은 V자 형태를 그리고 간다면 약간은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튀기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 덜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그런 게 아니라 살짝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땅을 스쳐 지나간다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카토는 활이 탁탁 튀는 거로 생각을 해서 활을 위에서 아래로 치는 모션으로 사람들은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U자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보통 연주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가파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접촉점과 무게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우리가 활을 제대로 조절할 능력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거칠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좀 한번 내가 너무 거칠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공을 튀긴다 라는 것은 제가 손목을 쓰느냐 팔꿈치를 쓰느냐 또 손가락을 쓰느냐, 이거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 튀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붓으로 이 현을 아주 짧게 쓸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붓으로 쓸기가 너무 짧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툭툭 들리는 것 뿐이지, 현을 누르지 말고 이 현 끝이, 아니 활털 끝이 좀 살짝 스치자마자 바로 떠나는 느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린 항상 이 떨어지는 어택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여기 처음 시작하는 거. 지난주에는 레선의 소리였는데 이번 주에는 라선의 레로 가볼게요. 이 처음 시작음에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스피카토는 활을 들어서 치는 게 아니라 활털이 현에 톡 닿았다가 쓱 빠져나오는 느낌인 거거든요.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닿고 빠져나오는 동작인 거죠. 네, 어서 오세요. 팔을 보통, 그리고 이제 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가락을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서 저는 그 농구공 튀기는 걸로 분명히 비유를 하는 게 저는 직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게 농구공을 팍팍 치면 많이 이렇게 내려 꽂고 세게 칠수록 여기 있잖아요. 이 손목이나 손가락이 뻣뻣해져요. 대신 이 전체 팔의 힘으로 내려 꽂죠. 세게 할 때. 근데 만약에
좀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공을 밑에다가 바닥에 좀 더 가까이 두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좀 가까이 두고 살짝 이렇게 손목으로만 농구공을 튀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은 얼만큼 움직이죠? 그냥 내가 이 농구공이 튀어왔을 때 적절한 적절한 각도에서 너무 내가 손가락이 밖으로 꺾이지도 않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얘를 유연하게 딱 와서 농구공이 내 손가락을 쳤을 때는 살짝 들렸다가 근데 살짝 들리는 거 감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짝 바닥으로 치잖아요. 되게 부드럽게 드리블을 할 때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정리를 하자면 손가락은 이 튕김을 조절하는 거고 손목은 자연스러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고 팔꿈치는 줄 높이 정도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떤 공식적으로 제가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이 랜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우리 질문 주신 분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농구공을 튀길 때 세게 튀길 때는 손가락이나 손목에 조금 스티프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딱딱해지죠. 그거를 또 유도해가지고 소리를 유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르테로 해볼게요. 좀 소리가 클 수 있으니까 멀리 가볼게요. 이게 이 손가락하고 손목을 보시면 거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럴 때는 끄끄덕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끄끄덕거리는 찌그럭거리는 소리를 오히려 유발한다 생각하고 그 정도로 좀 밀도 있게 현에서 가까이 긋는다 생각하시면 그게 뭔가 그 찌고이르 바이젠 이런 거 이렇게 포르티시모에서 딱 붙은 현에 딱 달라붙는 듯한 포르테 스피카토 일 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르테일수록 저는 활터를 더 많이 현에 닿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과 이 손목을 조금은 딱딱하게 유지합니다. 마치 농구공 튀길 때 세게 튀길 때는 이거나 드리블 할 때처럼 이렇게 드리블하는 게 아니라 세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가락과 손목 조금 딱딱하게 대신 팔꿈치에 힘을 다 얹어서 그렇게 하고 대신 피아노일 때는 약간 그 U자보다는 좀 넓은 이 각도가 넓은 V자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는 소리보다 이 현에서 활이 떠나는 시간을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더 소프트한 소리를 유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주하면서 듣는 내 소리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내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테일 때는 약간 왜 여기를 굳게 딱딱하게 손목과 손가락을 해서 딱딱하게 해서 크크크크크 하는 소리를 조금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되 그 소리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 손가락이 활에 튕길 때마다 약간 자극을 받는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무공이 아니라 뭔가 물 위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느낌? 그래서 스피카토를 할 때 이 혀는 탱탱한 고무공이 아니라 약간 물 위에 떠 있는 표면처럼 살짝 밀렸다가 바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활이 물 위를 왜 건드리면
살짝 흔들리고 이렇게 파장이 살짝 있고 바로 다시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게 진짜 스피카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 넘어갈 때, 이 줄과 줄을 넘어갈 때 그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해서 드렸는데, 위에서 그러니까는 낮은 팔꿈치가 위로 가죠. 이 낮은 현을 그을 때는 그랬다가 레선에서 라선으로 온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팔꿈치가 먼저 오고, 그래, 미세한 차이지만 보시면 팔꿈치가 먼저 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라선에서 레선으로 간다 라고 할 때는 항상 손목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따라서 올라와요. 자, 조금 더 그 차이가 느껴지게끔 솔선하고 미선을 해볼게요. 솔선, 그리고 팔꿈치가 먼저 미선, 그리고 미선에서 손목이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음 줄 높이에 맞추는 건데, 공식 솔선에서 레선처럼 우리가 팔꿈치가 내려갈 때는 팔꿈치가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팔꿈치 기준으로 올라가야 할 때는 손목이 먼저 올라간다. 줄을 넘어갈 때 팔에 힘이 어쩌면 확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줄을 넘는 순간에 팔꿈치가 좀 늦게 움직이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하나를 그을 때 해결법,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팔꿈치를 다음 줄 높이로 미리 살짝 내려온다. 그러면 줄을 바꿀 때 갑자기 확 움직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내가 덜컥 놀래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면 팔꿈치에 힘이 팍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줄넘김이 훨씬 자연스럽고 팔이 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한 줄에서 스피카토 6음씩 60에 맞춰놓고 연습을 한다고 하세요. 이분은 그럴 때 활이 현 위에서 쓱 하는 느낌만 좀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활이 현에 떨어져서 현과 접촉할 때의 그 느낌, 그거를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직접 느껴보는 거죠. 어떻게 내 손가락이 활을 잡고 있는데, 활에서 이 튕겼을 때 손가락에 파장이 오잖아요. 그 순간들을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한번 느껴보는 거 어떨까? 그리고 줄 넘기기 전에 팔꿈치를 미리 밑으로 옮겨서 다음 줄 높이에 맞춰두기. 그러니까 줄 바꾸기 직전 기준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줄을 바꾸고 나서도 팔 전체는 고정된 느낌이지만 손가락이 살짝 펴졌다 구부러지는 게 이 팔이 튕겨졌을 때, 이 파장에서, 왜 농구공이 다시 튀겼다가 올라왔을 때 손가락에 파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의 그 손가락의 그 느낌으로, 손맛으로 왜 드리블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프로페셔널한 농구 선수들은 드리블을 할 때 농구공 누가 보나요? 보지 않죠. 그 다음 어디로 튕길까? 누구한테 패스할까를 보면서 그냥 얘는 습관적으로 그 공이 딱 튀어 올라왔을 때 그 느낌으로, 그 다음 튕길 곳을, 그 다음 패스할 곳을 느낌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컨트롤이 생겨야 비로소 스피카토를 좀 완성할 수 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U자보다는 뭔가 납작한 타원형,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활이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옆으로 부드럽게 빠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붓으로 현을 짧고 쓸고 바로 놓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꼭 조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메트로놈이랑 연습할 때 저는 항상 어떤 컨트롤 이슈를 연습할 때는 붓점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붓점이란 건, 그러니까 우리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스피카토를 연습하는 이유는 우리 질문을 올려주신 건 조금 이따가 바로 할게요.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르게, 왜 쩔뚝거리지 않고 고르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이유는 내가 활이 오는 대로 긋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그 템포에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빠르기로 딴따단따따단 이렇게가 아니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주 고르게 연주하려고 컨트롤을 익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점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점 연습의 중요한 점을 제가 예전에 한번 메트로놈과 연습법에서 나눈 법이 저기 있는데요. 왜 스키 잘 타는 사람들은 막 빨리 타는 거가 잘 타는 게 아니라 잘 멈추는 게 잘 타는 거라고 했잖아요. 초보도 일단은 올려주면 그냥 구부리고 있으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멈추느냐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 어떤 고른 템포로 연습을 한다. 그리고 어딘가 신체 한 부위의 바이올린 연주법에 있어서 컨트롤을 익힌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점 연습이 중요한 이유가 부점은 기는 짧은 기는 짧은 음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멈추는 방법을 익히기 때문에 부점 연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스피카토를 연습할 때 뭔가 어색하다고 했잖아요. 그 어색한 이유는 내가 이 활을 잡고 활이 튕겨왔을 때 내가 그 애매하게 공중에 떠있는 그 지점에서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건 컨트롤이 약간 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으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후덜덜 거린다고 하죠. 근데 다리에 힘이 딱 스테이블하게 서 있으면 떨리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내가 활을 이 공중에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 나한테 익숙해지고 컨트롤이 완벽히 생기면 더 이상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걸 위해서 부점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메트로놈 60에 놓고 6 음을 연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시계 초 시간이니까 60이 거기에 6개 있다. 이렇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세디탄 음표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는 이렇게 멈추고 그 허공에 떠있는 그 느낌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때 컨트롤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그리고 또 반대로 올리는 날부터 컨트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템포를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내리말 올리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올리말 내리말 그렇게 하고 양쪽 다 멈추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보시면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공에 떠 있을 때 애매한 순간을 그때를 오히려 내가 컨트롤을 연습하는 기회로 잡고 그리고 내가 주목하는 포커스하는 소리는 활이 현에서 떨어질 때 이 랜딩도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도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떨어질 때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랜딩할 때에 내가 과도하게 집중해서 어떤 한 부분으로 힘이 몰리는 것을, 쏠리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U자가 아니라 일단은 조금 더 각도가 넓은 V자다. 그리고 공 튀기는 것처럼 그 원리에서 센 음은 팔꿈치를 이용해서 많이 하되, 손가락과 손목은 농구공이 와서 딱 반동해서 내 손가락과 손목을 쳤을 때 꺾이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패스트하게, 조금 세게 쥐어도 되고요. 대신 피아노를 할 때는 조금 더 드리블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손목도 또 손가락도 부드럽게, 그리고 공 튀기는 것은 조금 더 짧은 거 할 때, 하지만 더 소리가 피아노일수록 부드럽게 해야 될수록 브러쉬로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에서 쓸리는 느낌을 보자. 그리고 활 바꿀 때는, 그러니까 현을 바꿀 때는 항상 그 마지막 현 바꾸기 마지막 음에서 미리 준비하자. 여기서 레선으로 라선 갈 때는 팔꿈치가 먼저 내려오고, 라선에서 레선 올라올 때는 손목이 먼저 간다. 그리고 정리를 했을 때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정리하자면, 손가락은 튕김 조절, 손목은 자연스러운 완충 조절, 팔꿈치는 줄 높이만 정리를 하는 역할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점으로 컨트롤 연습을 하자. 그래서 내가 컨트롤이 덜 돼서 이런 스피커트를 할 때 손가락과 이 팔꿈치 등이 약간 어색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애매한 공중에 떠 있는 부분에서 내가 활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것을 연습하자. 무엇으로? 메트로놈으로 멈추는 법을 연습하자. 자, 아이고, 네, 벌써 30분이 갔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미리 질문 주신 분께 충분한 대답이 됐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실시간 우리 질문 주신 거 한번 열심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님 추석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유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님도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아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활이 브릿지 가까이로 이동하는 것 어떻게 개선할까요? 두 번째, A선에서 업보를 할 때 A선에서 업보를 할 때 D선을 건드리고, 다운보 할 때는 2선을 건드리게 되는데, 옆줄 건드리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 이렇게 눈이 나빠졌나요? 이렇게 안 보이지? 좀만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오케이. 할머니가 됐네요, 제가. 네. 옆줄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세 번째, 최소한으로 매일 기본 연습 어떤 것을 하면 늘까요? 네 번째, 실력이 안 는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럼프 극복 방법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약한 운지 개선하는 법 알려주세요. 새끼손가락 왼손 오른손 알려주세요. 여섯 번째, 손이 작아서 새끼손가락 가장자리로 운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대로 시프트를 해서 새끼손가락 끝 중간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오, 좋아요. 일단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활이 브릿지 가까이로 이동하는 것 어떻게 개선할까요? 자, 첫 번째 솔루션, 악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악기를 우리가 꼭 이 슈네케라고 하는데, 이 달팽이라고 하는 이 슈네케 부분이 정확하게 내가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여러분의 어떤 악기 처지지 않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가 체크.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내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연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연주하면서 잘 모르겠다, 악기가 쳐졌는지 라고 한다면 이 슈네케가 분명히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보세요. 난 똑같이 연주를 했는데 만약에 악기가 내려왔다, 그러면 자꾸 브릿지로 가게 됩니다. 그쵸? 좀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활인데 악기를 올린다, 똑같은 건데 악기가 이 활이 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브릿지 쪽이 아니라 지판 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이렇게 하면 브릿지 쪽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곳을 긋더라도 악기가 쳐지면 브릿지 쪽으로 가겠죠. 똑같은 곳을 나는 긋고 있는데 악기가 들리면 지판 쪽으로 가겠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특히 이런 거 할 때 미선에서 그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되게 악기가 쳐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 미선, 특히 미선 개방현으로 나와야 될 때 라고 했을 때, 개방현은 지난주에 우리가 황금 스팟이라는 컨택 포인트가 매 음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왼손 포지션이 올라올수록 이 황금 포인트가 브릿지 쪽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개방현인 경우는 최대한 지판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연주를 하다 보면 활이 어느 순간 포르테로 컸어요. 그러면 좀 지판이 아니라 브릿지 쪽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라고 했을 때 얘가 악기가 쳐져 있으면 되게 이 브릿지 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삑사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연주할 때 중요한 것은 악기를 쳐지지 않는다. 왜? 삑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아름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이 브릿지로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A선에서 업보우 할 때 D선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또 다운보우 할 때는 2선을 건드리게 되는데 옆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거. D선이 항상 보면 옆에 선을 가장 잘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D선을 연습할 때 미리 활을 긋기 전에 한번 이렇게 지난번에 해봤던 건데, 볼까요? 지난번에 보셨을 때 여기서 활이 보이나? 특히 레선에서는 긋지 않고 활을 늘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옆소리가 안 나야 세이프하게 그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 옆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려봤을 때 현이 쫙쫙 늘어나는 그 구간을 찾아서 옆선도 건드리지 않게, 그렇게 미리 레선 같은 경우는 미리 자가 체크하고 황금 포인트와 옆선 건드리지 않는 그 팔꿈치의 정확한 각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구간에서만 하면 안 되고요. 그 프로그 중간활, 이 윗활, 이걸 슈피츠를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끝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최소한으로 매일 기본 연습 어떤 것을 하면 늘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콜레라고 하는 연습을 했어요. 뭐냐면 이 손가락만 써서 바로 그 황금 스팟들을 내가 각 활의 부분마다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런 옆선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알찬 소리를 포르테로 풍부하게 소리를 옆선 건드리지 않고 낼 수 있는
자가 테스트이자 연습 방법입니다. 자, 일단 제일 항상 엽선이 잘 같이 건드려지는 음이 악기마다 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보면은 레선에서 학생들이 레선에서 포지션 3포지션에서 도가 엽선이 제일 잘 건드려지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딱 붙은 느낌, 그리고 현이 쫙쫙 늘어나는지, 그리고 늘어날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쫙쫙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이거를 저는 스케일 연습할 때 항상 합니다. 이게 손가락, 손목, 그리고 모든 활의 구간에 컨트롤을 익히고 모든 음의 음계와 더불어서 황금 스팟을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메타 바이올린이잖아요, 우리.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이거 했고, 실력이 안 는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럼프 극복 방법 알려주세요. 실력이 안 는다는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생각은 영원한 나의 동반자다. 어, 약간의 결핍과 약간의 불안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왜 인간을 진화론적으로 보면 불안이 높았던 인류에서 왜 원시시대라고 봤을 때 막 고인돌이고 막 공룡이 있다라고 만약에 해보자고요. 막 우리는 아직 무기도 없고 도구도 없어요. 경찰도 없고 그때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런 인간들 중에서 만약에 내일 여기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와서 내 자식을 물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호랑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라는 대비가 항상 되어 있고 그 불안이 높을수록 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했으니까 오래 살았겠죠. 그리고 덜 다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많이 살아남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자녀를 낳았겠죠? 그럼 약간 불안이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식이 태어났겠죠? 그 자식들이 또 그 후세에서 또 불안이 높아서 더 준비했고 조금 더 긴장하고 살아서 오히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후세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또 자식을 낳아서 남들보다 더 불안이 높은 사람을 낳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는 살아남은 더 잘 살아남은 유형들은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안 는다라는 어떤 조급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라는 걸 조금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고 또 있어야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메타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메타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것도 조금은 그런 걸 유도하고 싶었던 건데, 저도 연주하면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지, 그리고 또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 항상 연주를 위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음악을 어떻게 전달해야겠다라는 그 관객 입장에서 나를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매일같이 내 방을 쓸고 닦는, 난 쓸고 닦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그 치운다, 소재를 한다, 그러니까 방 정리를 한다, 양치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초에 충실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Back to the basic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고
다시 내 자신을 검토하려고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지?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늘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불안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 바이올린이라는 거를 통해서라도 스스로를 좀 자가 발전, 자가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슬럼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올 때 내가 바이올린 연주법에 있어서 통찰력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안 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평생을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는 내내 동반될 수 있는 나의 코치다.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사이에 김용원 시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희님 반갑고요. 이재흥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리고 자, 우리 아름님 거 질문하는 와중에 너무 또 오래 걸리면 힘 빠지시니까 우리 AHF님 질문이 있어요. 음정 연습 그 다음에 YJ킴님 것도 할게요. 일단 AHF님 거 음정 순정음으로 튜너기 켜고 거기에 정확히 맞춰야 하는지 궁금해요. 음정 연습 어떻게 하시는지. 자, 음정은요. 정말 그 조회수를 보면 근데 여기 살짝 포커스가 안 맞죠?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음정 연습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바이올린 연주라는 게 피아노나 이런 어떤 타악기, 이런 악기들과는 다르게 만족감이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오는 악기인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주 불편한 연주 자세에서도 오지만 이건 어떤 메커니즘이 생기면, 시스템이 생기면 좀 괜찮은데 음정이란 건 답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 핸드폰 어플 추천 탑 20인가 했었던 이유가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를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 음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내가 연습을 할 때 나는 분명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음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 가서 이제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는 그 다음 주까지 기다리자니 나는 계속 그때까지 음정 연습을 할 텐데 그때 딱 1시간, 1시간 반 음정을 이제 지적을 받고 그때는 알겠어요. 근데 뒤돌아서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음정이 또 다르게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튜너를 키고 연습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적어도 이 음에 있어서 맞는 음이 뭔지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얘가 옆에서 나한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정을 연습할 때 순정음으로 할지 또는 음정을 튜너기 켜고 거기에 맞춰야 할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순정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같은 현악기와 현악기가 연주를 했을 때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현악사중주 또는 어떤 딱 피아노가 머물러 있는 화음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바이올린도 어떤 한 음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들을 때 이 피아노에 얹어졌을 때 이게 3도면 내가 조금 낮게 해야겠다, 높이 해야겠다 라는 게 들리는 거지. 그 외에 거의 모든 순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피아노랑 연주할 때라면 피아노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사이에 내가 순정율로 맞춘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귀로 1번은 귀로 듣는다. 2번은 내가 그 귀로 들었을 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싶을 때 확인용으로 튜너를 켜고
검증을 한다. 이게 코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봤을 때 들려주는 역할. 그랬을 때 옆에서 코치가 이거 맞아, 이거 이만큼 높아, 이거 이만큼 낮아 라고 회신해주는, 답변해주는 역할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순정음으로는 거의 연습할 때는 내가 내 화음상에서 예를 들어 도와 미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한 음씩 그었을 땐 맞지만 같이 그었을 때는 얘보다는 미를 조금 낮춰서 이게 조금 덜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약간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떨리는 음이 있는데 그게 덜 돼서 완벽하게 맞는 음으로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더블 스톱을 겹음을 연주할 때는 순정률이 맞는데 음과 음 사이에, 그런데 내가 한 음씩 그었을 때는 튜너, 그러니까 귀로 먼저 듣고 그게 분간이 안 될 때 튜너한테 물어본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YJ님, 닫고 빠져나온 부분이 어려운데 어디 갔지? 닫고 빠져나온다는 부분이 어려운데 데타시처럼 소리를 내야 하는 건지 그냥 반동만 슬쩍 치고 지나가게 되면 뭔가 뮤트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까 스피커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빠져나온다는 부분이 어렵다. 데타셋처럼 소리를 내야 하는 건지 그냥 반동만 슬쩍 치고 지나가게 되는 건지 닫고 소리를 내야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일단 템포가 중요해요. 템포가 느릴수록 닫고 반동만 슬쩍 치고 지나갔을 때 활의 컨트롤이 중요하고 조금 더 데타셋처럼 긋는다라는 느낌으로, 대신 데타셋은 활이 현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조금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템포가 느릴수록 내가 데타셋 같은 걸 긋는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템포가 빠를수록 튕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포가 느리면 데타셋인데 곡선이 있는, 근데 템포가 빨라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아이 참, 이런 건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 드라마 보면서 추석 보내고 있으신 배드님, 좋아요. 오, 문서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우리 에스터님도 오셨고, 우리, 근데 지금 영어 자막 안 되나요? 사용 불가구나. 안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어, 네, 좋아요. 아까 아름님 거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선을 왜 기본 새끼손가락 약한 운지 개선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새끼손가락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일단 답변 주시고, 손이 작아서 이거. 손이 작아서 여러분, 새끼손가락 가장자리로 운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대로 시프트를 해서 새끼손가락 끝 중앙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손가락이 작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첫 번째 손가락에,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사실 이 손가락 중앙으로 운지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럴 때 어떤 솔루션이 있었느냐? 일단 첫째, 지금 이제 새끼손가락 가상으로, 이 가상으로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정중앙에 다른 손가락처럼 정중앙에 현을 짚는 게 안 돼서 이렇게 손가락을 쭉 뻗으니까 이 가상으로 짚게 된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솔루션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약간 보통 이렇게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검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과 이 엄지손가락이 거의 마주보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손가락이 작을수록 살짝 엄지손가락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중간 정도로 가져오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검지손가락과 마주본 엄지손가락으로 이 새끼손가락을 짚는 것과 이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중앙으로 왔을 때 이 새끼손가락이 떨어지는 부분은 훨씬 이 손가락의 축이 여기 있느냐 해서 이렇게 뻗느냐 또는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오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새끼손가락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익스트림한 경우인데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막 아주 힘찬 비브라토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살짝 이 한 포지션 내에서 쉬프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살짝 여기를 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살짝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해서 이 새끼손가락에 힘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자, 다시 엄지손가락을 첫 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얘를 미룬다. 그리고 더 힘이 필요할 때는 얘를 살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그 과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다면 얘를 이렇게 완전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살짝이라도 이 핸드, 이 복숭아뼈 말고 얘네들 뼈 있는 거를 전체를 살짝 위로 올라온다 라고 하면 새끼손가락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줍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케이, 왼손이니까 맞다고 하시네요. 좋아요. 그리고 자, 빠른 마사지를 연습할 때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부점 연습, 부점 연습, 부점 연습, 부점 연습. 저는 그거를 완전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찌 보면 음악이 지난주에 표현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도 빼놓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 외로 음악을 언어처럼 생각하는데 많이 낯설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빠른 마사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어에서 우리가 말뭉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악기를 싸요. 케이스에 악기를 싸요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악기 끝나고 르이 오는 건 아주 당연하게 자동으로 오잖아요. 악기를 그 다음에 싸요, 싼다. 이거는 싸 하고 선생님이 계시면 높임말로 요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뭉치가 있는 건데 빠른 파사지를 연주를 할 때도 처음에는 부점을 붙여서 한음과 한음 사이사이마다 확장을 해서 사이사이를 확장해서 내가 풀 컨트롤이 생기게끔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점 연습, 부점 연습, 부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뭉치가 있듯이 내가 한 음을 그었을 때 만약에 빠른 파사지에 16분음표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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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처음에는 두 음씩 해서
이 한음을 그으면 그 다음 음이 저절로 오게. 그래서 악기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래퍼다 라고 하면 악기를 쌓요. 이게 악기를 쌓요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띠가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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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딱 첫 음만 그었을 때 나머지 세 음이 동시에 떨어지게, 동시에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그게 연습이 돼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점 연습을 해서 음과 음 사이의 풀 컨트롤을 연습을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선행이 됐을 때 말뭉치, 즉 뭉치들이 뭉쳐지지 않고 고르게 연주할 수가 있는 거죠. 말뭉치가 돼서 하나의 쉼표까지 한 단이 되고, 그게 뭉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요. 래퍼처럼 빠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악기를 쌌어, 오늘은 연습을 했어, 오늘은 내가 즐거웠어 라고 한다면, 오늘은 악기를 쌌어, 오늘은 연습을 했어,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은 악기를 쌌어, 오늘은 연습을 했어, 오늘은 즐거웠어,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은 악기를 쌌어, 오늘은 연습을 했어, 오늘은 악기를 쌌어, 뭐 이렇게 하나 전체 하나가 하나의 프레이즈로 그냥 묶여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빠른 파사지를 연습할 때는 말뭉치 묶듯 뭉치 묶는 게 중요하다. 뭉치를 묶었을 때 그 뭉치 안에서는 내가 뭉개지지 않도록 부정 연습으로 미리 선행을 학습을 해서 뭉치마다 내가 자신 있게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호랑이가 어흥. 좋아요. 저 댓글 읽은 거예요. 좋아요. 조은영님 반갑습니다. 활이 자꾸 밖으로 빠지고 제 생각에 바이올린은 공간 지각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3D로 머리, 입체로 활이 지나는 길을 그려야 함. 그것도 맞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할까요? 거울을 보지 말면서 연습을 할까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 이게 왜 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시각이 끌리거든요. 그래서 악기 연습에 좀 이게 주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활이 제대로 긋고 있나 간간히 가서 거울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실 때요, 팁이 있다면, 그을 때 내가 빤듯이 긋는구나 라고 바로 돌아서지 마시고, 빤듯이 긋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내 눈에서 시각 각도에서 봤을 때는 활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와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라고 긋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는 빤듯이 긋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 전지적 시점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지각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점과 내가 연주자 시점에서 봤을 때 활의 각도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내 활에서 브릿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거 그 관점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거울로 봤을 때 반듯해졌다 라는 걸 거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하라고요? 거울로 확인하고, 그랬을 때 반듯했을 때 내 연주자 시점에서 어땠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울로 봤을 때 A 관점, 그리고 B 관점, 내가 연주자 시점으로 봤을 때 반듯한 거, 이거를 점점 폭을 줄여 나가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거울을 굳이 보지 않아도 내가 봤을 때 시점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간 지각 능력까지 필요 없어요. 저 보세요. 저 길치예요. 자, 여러분 좋아요 하고 보고 계신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나? 오케이 하고, 자, 에스더님 유익한 콘텐츠 감사합니다. Gerald, see you again 하고,
우리 에스터님께서 스즈키 7권 바흐곡 좋은 연습 방법 없을까요? 빠른 악장과 느린 악장 어찌 연습해야 효과적일지요? 저 죄송하지만 제가 스즈키 7권의 바흐곡이 뭔지 좀 까먹어가지고 어떤 곡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곡 할 때는 호흡이 힘들고요. 느린 곡은 끊기는 기분이 들고요. 네, 이럴 때 오히려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왜 이열치열 아시죠?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연주에서 이열치열이 뭐냐? 빠른 곡 할 때 호흡이 힘들고 느린 곡 할 때는 끊기는 기분이 든다. 이거는 오히려 울리는 공간에서 연습하면 덜 하거든요. 이렇게 이건데 만약에 내가 리벌브가 화장실 같은 데서 한다라고 하면 하고 나서 봉봉봉봉봉봉 울려요. 그러니까 바로 내 귀에 내가 연주한 게 바로 와서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솔과 라를 할 때 이 음과 음 사이가 잘 연결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열치열 뭐냐면 완전 꽉 막힌 그냥 딱 딱 딱 지금처럼 이런 스튜디오처럼 아예 울림이 없는 반사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적나라하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빠른 악장, 느린 악장, 빠른 거 할 때는 호흡이 힘들고 느린 거 할 때는 끊기는 기분이 든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지점을 더 극대화해서 나한테 오히려 적나라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내가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은 걸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그 음과 음 사이를 더 연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쑥쑥 늡니다. 그래서 음과 음 사이는 뭐가 연결을 해주냐? 물론 활이 연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브라토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소리를 바이올린은 자아내는 악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순간도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해야만 소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진다 라고 한다면 음과 음 사이 끊어지는 부분에 초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비브라토를 안 했어요. 비브라토를 해볼게요. 들리나요? 이게 자연적으로 공간 때문에 울리는 음이 없을 때는 비브라토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끝났어도 우리 악기는 소리가 완전히 그 끊어질 때까지, 즉 내가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파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파형. 그 파형이 완전 제로가 됐을 때까지 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 잔향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잔향이 소리가 남아서 막 비브라토로 아직 살아있는 바삭바삭한 그 살아 숨쉬는 느낌을 내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느린 악장에서 이 연습하는 의미가 생기고요. 왜냐면 단순히 소리가 나는 순간만 내가 컨트롤한다 라고 하기에는 느린 악장 같은 경우는 특히 2% 부족하거든요. 느린 악장일수록 음이 나지 않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프로페셔널과 또 어떻게 보면 아직은 배우는 그 단계의 좀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음이 아직 이 공간의 공기 중에 던져진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을 듣고 음미할 수 있는 게 진짜 원숙한 연주자와 그리고 아직 배우는 단계
어떤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왜 안무나 이런 댄스 같은 경우는 느린 곡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특히 바하가 그런데 베이식으로 갈수록 그리고 느린 곡으로 갈수록 이 멈춤의 미학 음도 마찬가지로 음이 멈춰졌을 때를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그 현이 떨린 다음에 악기의 울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음이 활이 지나가고 난 잔향을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빠른 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부분들은 음의 뭉치들 16분표라고 한다면 4개씩 또는 8개씩 음의 뭉치들에 어디에 내가 그 중심음을 할 것이냐 라고 해서 그 중심음을 계기로 숨을 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 둘셋넷 띠가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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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면 16개 곱하기 2 두 마디잖아요. 그러니까 32개의 음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호흡은 딴딴딴딴 그러니까 딴 둘 셋 넷 적어도 이렇게 4개씩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대신 활은 4개씩 긋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호흡은 그 4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해가 됐어요, YJ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음정에 기억나신다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친 레스트도 소개해 주세요. 친 레스트가 숄더 레스트고 친 레스트. 너무 멋져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악기를 왜 지금 또 제가 모니터링 하느라고 에어팟을 끼고 있는데 우리가 악기를 낀다라고 하지 악기를 누른다, 악기를 들고 있다, 악기를 누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낀다는 의미는 그때도 제가 그 킨 레스트 악기 끼는 방법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거 외장하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끼운다라는 거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끼운다라는 의미를 묵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악기 친 레스트도 정하는 게 맞는데요. 예를 들어 외장하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외장하드에서 외장하드도 이걸 꽂아서 끼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장하드가 얘가 들어오는 순간 꽉 눌러가지고 누르냐? 아니에요. 그럼 얘도 누르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얘가 딱 맞죠? 아구가 맞아요. 아구가 맞았을 때 딱 끼워지면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커넥티드 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친 레스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친 레스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악기를 이제 이 턱과 가슴? 그쵸? 에 악기를 끼잖아요. 낀다라는 거는 이 에어팟도 그렇지만 이렇게 뺐다가 끼워요. 끼면 전혀 어딘가를 누르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딱 고정이 돼서 에어팟과 내 귀가 커넥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 상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숄더 레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키날터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그냥 내가 최대한 어떻게 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꽉 눌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까봐 막 눌러야 하는 게 아닌 정도로 가장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했을 때 이 악기가 살짝 들어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악기가 끼워져 있다. 접속 상태가 된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턱
여기 턱이 이렇게 있으니까 목은 대신 살짝 위로 들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살짝 여기가 올라와야 내가 빠뜨리지 않고 계속 접속 상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다른 사람보다 저는 그래서 친 레스트를 좀 높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목이 얇은 편이라 그래서 이렇게 접속돼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친 레스트는 제가 되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왔던 설명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유튜브에서 이런데 가면 어깨 받침, 여기 연주할 때 어깨가 아프다면 어깨 받침 완전 정복이라는 거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메트로놈과 연습하기도 있고요. 스피카토,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 부분은 스피카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순정률로 맞출지 평균율로 맞출지 그 두 개의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영상 제목이 당신의 음정은 제대로 맞춰졌을까? 조율 하나로 연주의 깊이가 달라진다. 이거 있고요. 그리고 연휴 특집으로 50분짜리 바이올린 음정의 모든 것 한 적도 있고, 내가 알던 음정이 아니라고? 라는 영상도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신 레스트. 이거 영상 제목이 바이올린 에어팟처럼 편하게 끼세요. 올바른 바이올린 자세, 턱, 엄지손가락들 이런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와중에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 파가니니 카프리스 5번이나 차이콥스키 협주곡 3악장 같이 빠른 왼손, 활 어떻게 잘 연주하는지 연습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까 뭉치의 중요성이에요. 절대 이거 할 때 절대 한음 머리에서 넘기지 않습니다. 그럼 머리 터져요. 우리가 연주하는 거는 딴딴딴딴딴딴 라를 하는 순간 딴딴딴까지 그냥 일률로 그냥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래퍼 할 때 래퍼들이 모든 알파벳 세듯이 모든 단어를 기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나는 연습을 했어. 오늘 나는 기뻤어. 오늘 나는 악기를 샀어. 이렇게 이게 오늘 나는 악기를 샀어. 오늘 나는 기뻤어. 오늘 나는 연습을 했어가 아니라 오늘 나는 연습을 했어. 오늘 나는 기뻤어. 오늘 나는 악기를 샀어. 적어도 이렇게 뭉치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만 나오면 늘 나는 악기를 샀어. 오만 나오면 늘 나는 연습을 했어가 자동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호흡을 할 때 오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주도 그래요. 좋아요. 업보우에서 우리 재한님 반갑습니다. 업보우에서 다운보우 다운으로 바꾸는 순간 손목을 스냅 주듯 움직이는 건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 손목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또 손가락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게 연습하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랜선인 경우에서 하나의 커다란 공식만 드리자면, 센 거 할 땐 손목과 손가락도 세. 그리고 부드러운 거 할 때, 조용한 거 할 땐 손목과 손가락도 부드럽게. 좀 이렇게 하면 조금 큰 틀이 잡힐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농구공 튀기는 거에 비교를 했는데 드리블처럼 아주 잘게 농구공을 살살살살살살 드리블할 때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구공을 그냥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세게 튀긴다. 라고 했을 때는 팔꿈치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가면서 이렇게 꺾이나요? 아니죠. 그럴 때는 손가락과 손목을 좀 단단하게 하죠. 그래서 팍 튀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공식으로 조금은 큰 틀은 좀 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시죠? 여기 손가락과 손목이 스티프하죠? 근데 내가 조용히 긋는다. 이 정도 차이? 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때는 아마 이게 가장 큰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준성님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즐거운 명절 연휴 되세요. 좋아요. 그리고 줄 옮길 때 재아님 질문이었고, 이제 BBS님 반갑습니다. 줄 옮길 때, 교수님 줄 옮길 때 팔꿈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무게를 싣고 싶은데 어떻게 연습할까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아까 스케일 연습할 때 콜레 해보라고 했잖아요. 즉 모든 구간의 모든 음의 황금 컨택 포인트와 그리고 팔꿈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소리를 내지 않고 활을 문지르는 거죠. 그래서 현이 쫙쫙 늘어난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악기 흔들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안을 정도만 턱으로 누르고 이렇게 했을 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팔꿈치 위치가 어딨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라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라선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선 위치에서 옆에 선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한 팔꿈치 위치를 알려면 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악기를 그어서 딱 붙어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느냐? 아니죠. 같은 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각 다른 활 위치 이렇게 했을 때 팔꿈치가 밑바늘에서 이 활이 이 정도 왔을 때는 팔꿈치가 이 정도구나. 중간 활이 왔을 때는 팔꿈치가 이 정도구나. 자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 우리 심심할 땐 윤희님 반갑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활을 쓰실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마디 하는씩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활이 조금 도움을 줘서 활 테크닉은 너무 촘촘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편일까요? 저는 활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늘 항상 어떨 때 무슨 활을 쓸지 생각하는 편이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썼는데 점점 활을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져서. 지금 제가 진단을 감히 내리자면 우리 심심할 땐 윤희님은 지금 오른손이 아프신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다리가 아프다 아니면 이빨이 아프다. 이빨이 아파요. 전 지금 이빨이 너무 아픈데 이빨이 아프기 전까지는 이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낄 필요가 없거든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치아가 통증이 있으면 느껴집니다. 즉 우리 심심할 때 윤희님은 어쩌면 지금 활 테크닉이 조금은 불편한 어떤 습관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거리낌 없이 활을 쓰고 전혀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걸리는 게 없으면
사실 활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막힘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활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못 느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어딘가 막혀 있고 만약에 테크닉에서 뭔가가 나한테 맞지 않을 때 아니면 없던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생각을 안 하고 어릴 때는 그냥 썼는데 점점 화를 더 못 쓰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아는 게 많아져서 또는 두 번째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생겨서 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한 구간에서 그럴 때는 내가 튜닝 하듯이 악기 현별로 활의 위치별로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정확하게 나한테 걸리는지 조금씩 써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죠.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 보세요.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와요.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일 정도로 이게 불편하고 생각이 된다 라고 하면 뭔가가 불편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치아가 불편하면 아프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로서는 좀 마음의 짐을 더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또 이게 아무래도 또 그러게요. 좀 그래도 양질의 퀄리티는 물론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양질의 퀄리티는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름님께서 지난주와 오늘 추석 선물로 값비싼 레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저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그 어떤 뉴스 봤어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라고 어린 친구인데 어떤 이태리 공항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바이럴을 탔잖아요. 그래서 유퀴즈에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또 그 드보르작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소식이 이제 또 그 뉴스가 바이럴을 타고 저한테도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처럼 인재층이 두꺼운 클래식 산업을 갖고 있는 인재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럽 관객들이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그 관객들의 연령층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클래식 청중의 연령층이 참 어린 축에 속해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촉망되는 연주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청중도 오히려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 어린 청중층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클래식 시장은 갖출 걸 다 갖췄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다른 어떤 국가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클래식 시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각종 기획사들은 왜 특히 클래식 순수 예술 쪽으로 갈수록 정부의 지원금의 의존율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느낄까요? 인재층도 있고 청중도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클래식 연주자들이, 예술가들이 정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신과는 다른 의료과처럼 어떤 피를 뽑아가지고 수치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확실한 학계의 논의가 있고 DSM-5라고 하는 정신체계 표준 열람할 수 있는 게 있고 진단 체계가 있고 계속해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약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신과라는 하나의 확실한 과가 자리를 잡았고 그로 인해서 정신과 선생님들의 뭐 이거는 좀 치우친 조사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동안 코로나 때 가장 수익이 높은 진료과 2위가 정신과였어요. 그런 만큼 어찌 보면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도 마음을 논하는 과잖아요. 마음을 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계적으로 학계, 학과, 학술적 논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마음 감동 위주로 우리가 논해야 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음악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어떤 논문을 많이 쓰는 것을 장려하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정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주장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 같은 게 요새 이제 제가 과기원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의 미래를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중음악 같은 경우가 지금 생성형 음악 AI의 엔진이나 기술력을 개발시키는데 아주 기본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디지털 입력 신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표준이라는 값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고 음질과 음압과 높이, 크기의 그 조합이 훨씬 다채로운 이 어쿠스틱 악기, 이 현악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학습 데이터로 쓰일 수 있는 게 미디라는 그 대중음악적 신호보다는 훨씬 적단 말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두터운 인지층과 이렇게 모범적인 정책 지원과 그리고 이렇게 어린 그 희망적인 청중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우리 클래식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숙제는 지금 예술가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연주자들, 음대 교수님들 논문을 쓰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연주과, 그러니까 작곡과 이런 거 말고 연주과에서 논문을 쓰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집 또는 어떤 라이센스, 어떤 그 급을 정해주는 메토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피겨 스케이팅 배울 때도 피겨 스케이팅도 1급, 2급, 3급, 4급 승격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좀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나 이만큼 늘었어. 라고 적어도 내 옆에 있는 같은 동료 배우는 학생들 친구한테는 자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체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과라는 과가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 할 수 있기 참 좋은 과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학술적 이론도 있고 또 대중한테 다가서기 되게 좋고 왜냐면 보시면 요새 모든 심리학
인기 많은 책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진료를 보면서 하나의 학과로, 진료과로 자리매김해서, 그쵸, 의료보험공단에서 돈도 받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논의도 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지도 않고 표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이 클래식 음악의 가치도 인정받기 위해서 어, 연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대중화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추석을 맞아서 좀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저도 논문을 쓰고 있다 보니까 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또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씨의 1등 소식도 있고 해서 이게 그냥 대한민국인들은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아직도 클래식 연주자들의 그쵸 삶이 풍요롭지 못할까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논문 장려와 세분화 체계화 학과로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아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신산업의 발굴이 저는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신산업의 발굴과 발전만이 클래식 음악의 진정한 대중화를 저절로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클래식의 대중화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지금의 방식을 계속 줄곧 킵해가지고는 저는 건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럼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가단조 협주곡 A 마이너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에 다 아우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라이브 공지 때까지 인사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